여러분, 좋은 삶이란 과연 뭘까요?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해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가지 해답을 내놓은 철학계의 두 거인 스피노자와 칸트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생각, 과연 어떻게 다를까요? 맞아요. 바로 이 질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 살면서 한 번쯤은, 아니, 어쩌면 매일같이 던지는 질문일지도 모르겠네요. 대체 무엇이 우리를 진짜 자유롭게 만들고 또 행복하게 만드는 걸까요? 모든 위대한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거대한 필연의 흐름 속에 있다. 그 흐름의 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진정한 평온을 얻을 것이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아니, 그 흐름을 거슬러서라도 나만의 도덕 법칙을 세우고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자유다. 바로 스피노자와 칸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 두 갈래 길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길, 스피노자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핵심 아이디어는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어요. 필연을 아는 것이 자유다. 잠깐만요. 모든 게 정해져 있는 필연적인데 어떻게 그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랑은 뭔가 많이 다른 이야기 같죠? 스피노자가 말하는 자유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파도의 원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그냥 파도에 휩쓸려 다닐 뿐이겠죠? 하지만 파도의 흐름을 정확히 아는 서퍼는 어때요? 바로 그 흐름을 타고 자유자재로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세상이 움직이는 거대한 법칙, 즉 필연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내 본성대로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진짜 자유입니다. 스피노자 철학의 심장에는 바로 신은 곧 자연이라는 놀라운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 우주, 자연, 이 모든 게 각각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 역시 그 시스템의 아주 작은 일부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내가 속한 이 거대한 자연의 질서부터 이해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스피노자가 말하는 좋은 삶,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이 네 단계를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1단계, 우리는 외부 자극에 따라서 기분이 막 롤러코스터처럼 변하는 정념의 노예 상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2단계,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지? 하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요. 3단계, 더 이상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끝에서 도달하는 평온하고 깊은 기쁨이 마지막 4단계, 지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복이라는 건요, 로또에 당첨됐을 때 그런 짜릿함과는 종류가 좀 다릅니다. 비유하자면 아주 복잡한 거대 퍼즐에 모든 조각이 탁 하고 맞아 들어가는 걸 봤을 때 그런 깊고 평온한 기쁨에 가깝죠. 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였구나.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자리는 여기구나. 이 모든 걸 명확하게 깨달았을 때 오는 궁극의 안정감. 그게 바로 스피노자가 말하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자, 스피노자가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유를 찾았다면 이제부터는 완전히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그 자연의 인과 법칙을 거부하고 뛰어넘는 데서 자유를 찾는 칸트의 세계입니다. 그의 도발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의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칸트에게 자유란 한마디로 우리의 본능이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능력이에요. 자, 눈앞에 진짜 맛있는 케이크가 있다고 해봐요. 아, 먹고 싶다. 이 본능을 따르는 건 칸트한테는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욕망의 노예일 뿐이죠. 오히려, 아니야, 건강을 위해서 지금은 참아야 해. 라고 나 스스로에게 규칙을 세우고 그걸 따르는 것. 이게 진짜 자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법칙을 부여하고 지키는 힘, 칸트는 이걸 자율이라고 불렀습니다. 칸트 윤리학은요, 정말 단호하고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그 자체만으로 무조건 선한 것은 딱 하나, 바로 선의지뿐이다. 좋은 결과를 낳아서도 아니고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도 아니에요. 오직 그것이 옳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의무로서 행하려는 그 순수한 의지, 그것만이 진짜 선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옳은 일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칸트는 정원명령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테스트를 제안합니다. 여기 나온 문장처럼요.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알고 보면 간단해요. 내가 지금 하려는 이 행동, 세상 모든 사람이 나처럼 똑같이 따라해도 괜찮을까?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은 어떨까요? 만약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아니죠. 무너지겠죠. 그러니까 거짓말은 절대로 보편적인 의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것만이 진짜 도덕적 의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전혀 다른 두 개의 길을 살펴봤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는 스피노자와 스스로 법칙을 만드는 칸트. 이제 이 두 거인의 사상을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보는 세계의 대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네요. 왼쪽의 스피노자는 자연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 안에서 그 일부가 되어 작동 원리를 이해하며 조화를 이룹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칸트는요, 그 톱니바퀴가 만들어내는 인과관계를 넘어서서 이성이라는 독립적인 로켓을 쏘아 올리는 거죠. 하나는 세상에 내재된 자유, 다른 하나는 세상을 초월하는 자유입니다. 이 표를 보면 두 철학의 차이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윤리의 근거부터가 다르죠. 스피노자는 세상이 원래 그렇게 생겼다는 필연성에서, 칸트는 내 이성이 그렇게 명령한다는 자율성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차이는 바로 맨 마지막 줄, 행복에 대한 생각이에요. 스피노자에게 행복, 즉 지복은 도덕적인 삶의 최종 목표이자 완성이거든요. 하지만 칸트한테 행복은요, 그저 운이 좋으면 따라오는 보너스일 뿐 도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와, 정말 다르지 않나요? 자, 이렇게 수백 년 전의 철학 논쟁이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쩌면 스피노자와 칸트는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하고 말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 철학자 모두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이성을 통해 자유를 얻어야 한다고 봤다는 점. 이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정반대였죠. 스피노자는 주어진 세계를 깊이 인식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반면에 칸트는 스스로 도덕 법칙을 만들어 나가는, 즉 자기입법의 길을 택했죠. 한마디로 인식 대 실천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철학의 역사가 한번 뒤집힙니다. 마치 시소처럼 윤리학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옮겨간 거죠. 그전까지 철학이 주로 세상은 대체 어떻게 생겼는가를 묻는 인식의 윤리에 머물렀다면, 칸트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묻는 실천의 윤리로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은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디에 있나요? 스피노자처럼 세상의 거대한 흐름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평온을 찾는 인식에 있습니까? 아니면 칸트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만의 원칙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실천에 있습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선택, 당신의 길이 있을 뿐입니다. 네? 스피노자와 칸트의 윤리학 비교해봤네요. 글쎄요, 마지막에 진정한 윤리, 옳은 삶, 의미 있는 삶의 길은 인식에 있느냐, 아니면 실천에 있느냐. 정답은 없다. 글쎄요. 정답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뭐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라는 것 자체가 틀린 질문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올바른 인식을 통해서 무엇을 실천할지를 잘 결정해서 그것을 실천하는, 즉 이성과 의지 그 둘을 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겠죠. 마지막 질문이 좀 약간 황당하면서도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되네요. 어쨌든 스피노자는 그 당시의 서구 문화 속에서는 꽤 혁명적인, 독특한, 굉장히 동양적인 그런 윤리관,
즉 윤리란 삶을 통해서 뭔가를 정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던 곳에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계, 즉 우주의 필연적인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그 안에서 모든 현상들이 결국은 그 필연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 정념이라고 표현했죠. 패션이라고 하는 그 정념이 필연적인 현상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상태, 즉 뭔가 득도한 초월한 그런 상태가 좋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고대로부터 행해져 왔던 어떤 것이 덕이고, 즉 인간으로서 해야 할 옳은 일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대인과 중세 기독교 세계의 사람들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고 뭔가 새로운 그런 윤리적 관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훨씬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피노자식 그런 윤리관이 아주 오래 가지는 못했죠. 물론 이제 모습을 바꿔가면서 새롭게 스피노자식 동양식 그런 윤리관들이 새롭게 대두되기는 했지만 결국 서구 윤리학의 이제 아주 근원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관점은 칸트, 임마누엘 칸트의 실천 윤리, 실천 이성 비판이라고 하나요? 윤리학을 실천 이성으로 이제 새롭게 정의를 하면서 결국 다시 실천의 의지적인 실천의 문제로 윤리학을 데리고 왔지만 고대와 중세와 비교해서 완전히 달라진 면이 있다면 고대와 중세는 객관적인 신으로부터 또는 우리의 이성으로부터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행동, 즉 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 위에 그것을 실천하려는 노력들을 했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말하자면은 의구심을 갖고 칸트는 이제 새로운 실천의 내용을 주려고 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정언명령, 즉 잘 이성적으로 잘 생각을 해봐서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행동이 모든 사람이 다 한다고 했을 때 나에게도 좋고 서로에게도 좋은 그런 행동이냐, 즉 보편적인 그런 준칙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따져보고 그렇다라는 판단이 들 때 그 정언명령에 복종하려는 의지, 그 의도, 그 동기, 그것이 가장 유일하게 가장 선한 것이다. 그 정언명령에 복종하려는 의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옳은 삶, 좋은 삶, 선한 삶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글쎄요, 그 정언명령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보편적인 준칙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모든 사람들이 쉽게 발견하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실천의 내용을 이성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면으로 이제 칸트는 실천 이성 비판을 쓰고 그것이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요소가 됐죠. 여기까지 뭐 스피노자라는 계몽주의의 새로운 윤리관과 또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계몽주의의 말미에 완전히 서구의 윤리관을 완전히 바꿔 놓았던 칸트의 윤리관 한번 비교를 해봤네요.